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영욱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애쓰신 분들 많으시죠? 시험 보시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대를 갖고 계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솔직하게 시험을 보신 분들도 보시지만 많이 보시지만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 지금 현재 어떤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사 문제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예전 한 5, 6년 전에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 많이 문제 난이도가 좀 평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핵심이 옛날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너무 지엽적인데 많이 좀 애를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들어서는 핵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쉬워졌기 때문에 그럼 부담감이 좀 줄었겠구나. 줄었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좀 평이해지다 보니까 이 점수 자체가 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한국사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국사 시험에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디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어라든가 다른 과목, 어려운 과목에서 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 문제가 쉬워지면서 조금 평탄해지면서 문제는 한 문제만 틀려도 그게 결정적인 오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제가 쉬워지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맞춘다라면 그냥 본전치기 하는 거지만 다들 맞추는 문제를 내가 틀려버린다라면 나 혼자 뻘짓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불합격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사에서 시간 너무 많이 줄일 생각하면서 막 풀어가는데 그러다가 실수해갖고 만약에 한국사에서 2문제 실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 줄인 덕분에 영어에서 한 문제 더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점수는 몇 점이 올라간 걸까요? 올라가긴 뭐가 올라갑니까? 5점 깎인 거지. 한 문제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국사나 영어나.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한국사에서 2문제 더 맞추고 영어에서 한 문제를 더 틀렸다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5점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한국사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신속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젠 정말로 정확하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이번 시험 어땠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죠.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뻔한 문제. 1번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죠. 미송리식 토기.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거 나왔죠. 팽이형 토기, 그 다음에 붉은간 토기도 적지 않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얘기가 됐다라면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슨 시대가 돼야 되느냐? 청동기 시대가 돼야 돼요. 청동기 시대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파형 동검이라면 여러분들 청동기 딱 맞죠. 그 다음에 오수전, 여러분들 오수전, 반량전 이런 것도 명도전 이런 거 나오면 잘 안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렸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이건 보나마나 어느 시대가 된다. 구석기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변환. 그렇다면 꼭 시대로 나누라면 철기 시대로 이미 넘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1번.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거의 대부분 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부분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됩니다. 밑줄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16년 겨울 10월 왕이 질량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차등있게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이르러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춘대추납이고 춘대추납이라면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인데 제도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고려사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삼국시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촌대촌합제도 하면 고구려에서는 뭐가 있어요? 진대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에 와서는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라고 불렀다가 성종 때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서는 환곡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건 삼국시대니까 고구려에 진대법 얘기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딱 이번 한국사 쉬웠구나 이 생각했어요. 왜? 진대법을 설명하더니 답이 진대법이었어요. 진대법을 설명하더니 답이 진대법이었다고요. 진대법에 대한 내용을 내주고 답은 진대법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너무 쉬웠죠.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 되는데 정말 문제를 너무 쉽게 냈습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그래갖고 2번 보면서 1번도 쉬웠는데 1번은 이해라도 합니다. 왜? 원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나오는 데니까. 근데 2번 문제 보면서 이거 너무 쉽게 냈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낙랑군을 축출한 건 여러분들 4세기 초에 미천왕 때가 됩니다. 백제의 침략으로 전사한 건 여러분들 자 이건 4세기 때 바로 고국 원왕 누구한테 죽었느냐? 바로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백제 근초공왕한테 죽었죠.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면 이건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광개토대왕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2번인데 왜 쉬웠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진대법을 알려주더니 진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돼서 신돈이 가를 설치하고 이것도 너무 쉽죠. 자, 신돈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민왕이 됩니다. 공민왕에 대한 문제는 워낙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별거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돈을 여기에 판사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전민, 변정도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요구하자.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그 도감이 전민변종 도감이에요.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했다. 여러분들 전민? 전이라면 밭전자고요. 민이라면 백성민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땅과 토지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뺏은 땅과 토지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힌트가 다 나온 셈이었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이건 여러분들 경시서라고 불러요. 고려에서는. 그러다 나중에 조선 가면 자 세조 때 평시서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 시대 때 회계, 국가 재정을 담당한 곳이라면 일단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보여요? 3사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육부 중에서는 호부가 그걸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한 거 딱 맞죠.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한 건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원종 때 바로 개경 환도를 하면서 했던 거라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건데 솔직히 문제가 좀 쉽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책 제목을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고려사라고.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건 고려 초기 것만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바로 누구? 거란의 침략하고 관련되었고 여러분들 3번의 침략에서 1차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희. 그래갖고 말빨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서 니네 땅 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북쪽 땅 여진 몰아내고 북쪽 땅 찾아서 왔다 갔다 할게. 그래갖고 오히려 강동 6주를 받아낸다. 답 찾으셨죠? 그리고 2차 때는 여러분들 누구의 강조의 정변으로 쳐들어와갖고 한때 고려왕 현종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피난을 갔냐면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피난 행렬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조를 조건으로 해갖고 화해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에 오히려 반격을 해갖고 작사를 내죠. 그 장군님이 누구셨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여러분들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이 무슨 대첩에서? 귀주 대첩에서 작사를 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무엇을 하겠냐? 천리장성을 쌓고 천리장성과 나성을 쌓게 돼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보죠. 목종을 폐위했다. 이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2차 침략 때 한 일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누굽니까? 서희죠.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친 건 강감찬이 돼야 되겠죠.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은 것은 여러분들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윤관 장군님이 돼야 되죠. 윤관 장군님이. 그 다음에 소선영과 담판하여 강동 육조를 획득한 게 바로 이분이 되죠. 여러분들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다가 흥화진 전투였는데 흥화진 전투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조금 이따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됩니다.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다. 장수왕이 어디로 천도했다? 평양으로 천도했다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묘청도 평양이죠. 서경. 그러다 보니까 평양 얘기하는 겁니다. 쌍성총관부는 여러분들 위치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평양은 이쯤에가 있죠. 근데 쌍성총관부는 이쪽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은 바로 무엇이냐? 천령 이북 땅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쪽은 안 되죠.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거 공주명악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공주가 돼요. 공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면 1866년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국 배가 평양까지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까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평양 군민들이 불질러 버렸다. 이거 평양 딱 맞죠. 그 다음에 1823년에 조선 형평사. 여러분들 이거는 경남 진주에서 된 겁니다. 경남 진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 3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나마 조금 근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갖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거짓말하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일어난 사건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자, 어떤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2개는 앞에 있을 거고 2개는 뒤에 있을 거예요. 번호 중에서. 그렇다면 간단하죠. 2개를 고르는 거니까 밑에 보면.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일어난 2 사건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위에 걸 안 읽고 밑에 거부터 읽을 겁니다.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된 건 바로 웅진이니까 백제의 웅진이니까 이건 누가 멸망을 했냐? 백제가 멸망했던 바로 660년에 설치가 된 거예요. 김음돌에 반란이 일어났다. 김음돌의 난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어느 왕 때? 신문왕 때가 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국 통일 전쟁이 어떻게 됐냐? 백제가 멸망한 게 태종 무열왕 때.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건 문무왕 때고 삼국 통일을 이룩한 것도 문무왕 때고 그 다음에 임금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신문왕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치미,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은 백제 멸망한 직후라서 660년부터 663년 사이가 돼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 있었던 거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기준이 뭔지 한번 볼게요. 예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매소송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만 380피를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675년도의 매소송 전투. 여러분들 매소송 전투라면 바로 뭐가 되냐면 나당전쟁의 일환이에요. 나당전쟁은 왜 일어났냐? 누구 멸망시키고 백제 멸망시키고 660년에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이 당나라 놈들이 어디까지 백제 땅까지 아니 이 신라 땅까지 다 먹겠다가 하니까 그때 일어난 게 나당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소송 전투 이후에 일어난 건 통일된 이후의 사건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나마 이렇게 두 개 고르하니까 조금 까다롭게 볼 수 있는 문제였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그 기출문제랑 제 거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다라면 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맨 마지막 사건 종류 몇 개를 찾느냐의 문제감이 있을 뿐이지 그거 찾는다라는 건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도를 다 외워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신라의 우상국 복속해갖고 나왔는데 가는 여러분들 6세기 신라 지증왕 때가 돼요. 뭐 워낙 지증왕에서 중요한 얘기니까 다들 알고 있는 말이죠.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 여러분들 이건 4세기 초에 바로 누가 되냐? 미천왕 때가 됩니다. 미천왕. 이 서안평은 한서린 땅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3세기에 동천왕이 공격했다가 우리가 박살난 적도 있었거든요. 고구려가. 그 다음에 백제의 대야성 점령. 요즘 좀 핫한 주제긴 해요. 역사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건 7세기 정확하게 642년인데 자 누구? 의자왕 때가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이 대야성에서 죽은 그 대야성 성주가 품석인데 품석의 아내가 바로 자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춘추는 자기 딸이 죽었다 했고 원한을 품게 되죠. 그 다음에 나당 동맹을 만들고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하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되냐? 6세기 버풍왕이 되죠. 그런데 6세기가 2명 있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순서를 모르면 안 되지. 6세기의 신라를 대표하는 임금은 치중왕,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 되니까요. 이렇게만 딱 써놔도 연도 몰라도 어떻게 순서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제일 먼저 나, 그 다음에 가하고 라 중에서 어려운 건데 그리고 맨 마지막이 거기다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써놨어요. 다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럼 답은 다 나왔죠. 나, 가, 라, 다. 정답은 3번이죠. 정답 찾으셨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나가라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요번에 논쟁에 붙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왜 논쟁에 붙을 수밖에 없는 오타가 났어요. 근데 이 오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도 한번 났던 오타입니다. 그렇다면 뭘 한 거냐면 문제 긁어온 거예요. 문제 긁어온 거. 진짜. 황해도 사료원 성불사 웅진전. 웅진전이 아니라 응진전입니다. 응진전. 근데 만약에 응진전으로 제대로 썼다라면 다포 양식. 여러분들 응진전은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고려 말에 다포식 건물 양식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라는데 자 고려 전기에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는 다각 다층 탑 이게 나오는 것이고 고려 후기에는 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무조건 강조를 하는데 이 10층이란 짝수층은 자 원나라 티베트 불교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원의 영향, 이건 송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장난친 겁니다. 원이 아니라 송이 돼야 됩니다. 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오답이 되죠. 하지만 이거 갖고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의 팔각 원당형 양식을 자 팔각 원당형 고달사지 승탑 별거 아니라고 팔각형 있고 원형 있으면 팔각 원당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 또는 직지심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발전은 맞아요. 1377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정답이 되는 건 2번이죠.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만 준비를 하셨다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됩니다.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조선 전기 후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00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심리척 아닙니까? 대동여지도도 백리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심리마다 눈금을 그려서 실질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거지 심리척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 맞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현존하는 어디서 동양의 가장 오래된,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 지도는 바로 언제 때 태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려만국전도는요. 자, 누가 만든 거냐면 명나라에 왔던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고려로 치면 정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 실제로는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고려만국전도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분들 어느 때 만들어졌냐? 이건 태조 때 만들어졌는데 태조 이성계 때 무엇을 하느냐? 하늘 별자리 지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고구려 시대 별자리 지도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부러 소문을 내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건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이다. 그래갖고 하늘이 별자리의 지도를 보내준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까만 오석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그래갖고 태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한 그림 맞습니다. 동국지도, 여러분들 동국지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동국지도가 조선 전기께 있고요. 이건 조선 후기 거예요. 일단 먼저 이거는 정상기가 조선 후기에 만든 동국지도가 정상기의 지도입니다. 실제 거리를 백리를 1척으로 지는 백리척을 최초의 백리척이 바로 정상기예요.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그에 비해서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왕 때 만든 세조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실측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실측지도. 그래갖고 이거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렵게 내려면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냐 아니면 양성지의 동국지도냐를 섞어서 내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뿐이고 나머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국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를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에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유성룡이 주장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수미법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대공수미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곡물 대신에 무엇을 하자? 쌀로 거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1608년에 이르러 이때가 바로 광해군 때가 됩니다. 광해군 원년이 되는데, 자,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바로 무슨 법?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가 된 거예요. 특산물 대신에 무엇을 한다? 쌀, 삼배, 무명, 동전으로 거두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대동법의 운영은 어떤 게 나냐면 무엇이 나오냐? 공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특산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에 내려가고 이 특산물을 사오는 어용상인. 그래갖고 여러분들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공인은 거래 규모가 크죠.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가 당연히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동법이나 수미법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공납의 폐단,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주에게 결작 조심해야 됩니다. 결작이라는 것은 이 시기에 이 주제랑 비슷하긴 하지만 균역법에 대한 얘기예요. 분명히 영정법에서 나오는 말, 대동법에서 나오는 말, 균역법에서 나오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정말 문제 못 풀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균역법이라서 틀린 거죠. 정답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들 11번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다시 설립한다. 만동무와 서원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가가 크게 놓아요. 한송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고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여러분들 천여 곳은 아니고 600여 개소에서 47개소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대원군이 한 말이 있었죠. 만약에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할지라도 백성들한테 해를 끼친다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가 됩니다. 갑시다. 사창제를 실시했다. 대원군은 여러분들 황국의 폐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창제를 폐지하고 바로 그 마을이나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창제로 바꾸죠. 대전회통, 여러분들 법전 제발 좀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태조 때 정도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선, 경국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 이거 매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영조 때 가서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가서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누구 때 가서 여러분들 대원군, 정확하게 말하면 고종이라고 얘기해야 했지만 대원군 따서 대전 회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비변사. 기능을 강화합니까? 비변사를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없애버리게 되죠.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당연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최근 들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서한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어? 3.1 운동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독립공채 발행합니다. 독립운동 해야죠. 돈 있어야지. 그 다음에 비밀기관지로 독립신문. 독립신문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독립신문이 나오면 거의 95%.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20번 나왔다면 19번은 보나마나 무엇이 되냐면 저거예요. 독립협회야. 하지만 그중에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습니다.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맞습니다. 교통국, 연통부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재정확보를 위해 전환국은 1883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동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 안 된다. 답은 4번이죠. 자, 이거는 그냥 조선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됩니다.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수출을 진흥하는데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중략, 자,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출을 강조했던 대통령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냐? 박정희 정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쉽게 보이는 답이 있어요. 대통령 직선제, 박정희가 한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나아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이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잠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면 대표적인 게 누가 있더라? 우리 87년 6월 항쟁인데 누구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은 76년도에 있었던 거긴 한데 박정희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집권하여 박정희가 추진한 게 아니라 당시 재야 인사들, 민주 재야 인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박정희의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에서 한 겁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건 몇 년도에? 48년도에 만들어졌고 49년도까지 갔으니까 박정희 때가 아니죠.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한 거 박정희가 한 거 맞아요. 66년도에. 자, 그렇다면 이게 맞는데 문제는 1번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간선제였는데 직선제로 바꾼 게 몇 번 있습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건 제1차 개헌이에요. 1차 개헌이 1952년인데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면 발췌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승만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니까 틀린 거잖아. 87년 아니어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요거 넘어갔느냐? 전쟁 중에 직선제 개헌은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직선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간선제로 바뀐 게 내각제로 바뀌면서 간선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자, 몇 차 개헌이 되냐면 여러분들 몇 차 개헌으로 써드려야 되죠? 자, 이거는 몇 차 개헌이 되느냐? 5차 개헌이 됩니다. 5차 개헌은 62년도가 되는데 69년도에 6차 개헌이 삼성 개헌이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유신 개헌이 7차 개헌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바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나서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자, 직선제만 목표가 아니었고 이 당시의 목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직선제로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62년이라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집권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권력을 잡았던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답이 제가 만약에 답을 썼다면 4번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서 저만 맞아야 되니까 1번은 아니라고 우겨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우길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들 몇 차 개헌이냐면 마지막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은 87년 지금 헌법 개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87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직선제 개헌 국민들이 요망했던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4번은 맞고요. 1번은 뭐라고 우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수하여 아래기를 신이 좌참찬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자, 상복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잇는 까닭은 위로는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으면 큰아들이 아니어도 3년 갈 수 있다. 이거 3년 1년 싸운 거니까 보나마나 예속 논쟁이 되는 것이고 예속 논쟁은 여러분들 누구? 자, 서인대 남인의 논쟁이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서인은 뭐라고 하느냐? 원래 큰아들이 죽었을 때는 3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자, 누구는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1년만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기해예송. 자, 기해예송 때의 얘기가 돼요. 기해예송이 되는데 1차 예송이라고도 하죠. 자, 그에 비해서 남이는 웃기지 마라. 형이 죽은 다음에 큰아들로서 왕이 올랐고 그리고 왕이 오르면 일반 사대부와 왕은 다른 것이다. 왕이 오르면 정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정체가 되는 것이니 큰아들이 아니어도 정체가 맞으니 3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선 서인이 이기죠. 알겠죠? 자, 서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자, 뭐가 되면 갑인예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엄마가 죽었을 때인데 큰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며느리 9달만 입자였고 큰 며느리로 쳐야 된다. 1년 입자인데 여기서는 1년이 이기는 거죠.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년을 입히는 게 안 맞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 참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왜 3년을 입어야 되냐. 큰아들만 3년을 입는 게 아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정통을 이은 아들은 정체이기 때문에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입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큰아들로서 3년 대접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로 누가 되냐면 남인의 주장이 되는 거죠. 남인이라면 여러분들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또 까다로운 건 여러분들 예속 논쟁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국도 해석을 해야 돼요.
황국이라면 여러분들 숙종 때 일어난 황국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얘기하면 경신, 기사, 갑수란국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 가죠.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인이 결국 2승 1패로 서인의 승리로 끝나죠. 경신왕국의 승자는 서인, 기사왕국의 승자는 남인, 갑술왕국의 승자는 서인이 돼요.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맞습니다. 남인이에요. 인조 반정을 주도하여 집권 세력, 이건 서인이에요. 정조시기의 탕평정치, 정조시기의 탕평정치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서인 노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남인과 소론도 들어간다. 특히 남인 쪽에서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인으로 보면 되고 이의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 서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 답이 되는 건 기역과 디귿. 여러분들 기역 디귿으로 보면 됩니다. 정답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인정이 될 수 있는데 환국하고 예속 논쟁을 두 가지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문제까지 푸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가 됩니다. 자,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삼포외란이라고 돼 있어요. 연도는 15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왕은 중종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라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한 건 1592년. 1592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선조 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종과 선조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명종이 있기도 했었어요. 명종 때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들 을사사화 명종 때 일어난 거 맞죠? 이 문제도 단순해 보이는 문제고 단순한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왕들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사화가 다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갖고 을사사화 맞고 경국대전이 반포된 것은 여러분들 조선 성종 때. 그러니까 안 되고 향약 집성방이 편찬된 거는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갑인자도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1번. 그래갖고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 중에서는 꽤 까다로운 문제, 그래갖고 오답률이 좀 있었을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청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를 총독이 마음대로 부셔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회사령 1910년부터 몇 년? 1920년까지 20년의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 정도 문제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추죠. 삼미증식계획 폐지되었다. 여러분들 삼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시작해갖고 1934년에 폐지가 되니까 34년도 안 되죠.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1938년도 일이니까 안 되죠. 원료 확보를 위해 남면 북양 30년대 40년대 일이니까 안 되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 여러분들 조선교육령 이걸 또 헷갈리는 학생들인데 조선교육령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몇 년? 11년. 2차는 몇 년? 22년. 3차는 1938년. 1차의 핵심은 우미나 교육. 우미나 교육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기술교육 이것만 강조하고 바로 국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학제를 사륙제로 한다. 사륙제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은 4학년까지만 일본 학생들은 몇 학년까지? 6학년까지. 왜? 5, 6학년 과정은 너희 조생진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고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연한은 4년으로 1차네. 11년이네. 그러니까 맞죠. 그런데 나머지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2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22년이면 3.1운동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유화 정책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선어를 많이 가르칩니다. 학교마다 거의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대학 설립도 허용을 해주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응해갖고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은 24년도에 무엇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죠. 자, 그리고
6년으로 통합을 합니다. 6년으로 통합하는데 그러면 차별 아니죠. 자, 소학교, 보통학교 있어요. 소학교는 일본말로 수업하는 학교, 보통학교는 한국말로 수업하는 학교. 학교 이름부터 바꿔나갔고 이름부터 차등을 둬갖고 엄청난 차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어, 이거 배우는 건 좀 좋잖아요. 뭔 소리야. 조선어 시간에 무엇을? 책이 조선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어, 일본어로 바꾸는 거예요. 와, 어이가 없는 거지. 일본어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도 분위기 사라지고 38년도 3차 같은 경우는 아예 황국신민화 교육을 시켜요. 한국신민화 교육. 이제 조선어는 무엇으로 가느냐? 수의 과목으로. 수의 과목이란 말은 선택 과목인데 실제로는 선택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과서도 안 만들어줍니다.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소학교, 보통학교 구분하지 마라. 그래갖고 심상소학교로 바꿔라. 심상소학교? 이 얘기는 그래도 좋아졌네. 에이. 보통학교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보통학교 만들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41년도에는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뀌어요. 국민학교는 뭔데요? 한국신민학교의 약자예요. 한국신민학교의 약자. 이렇게 차별을 둔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10년대 차지한 거니까 정답은 1차 조선교육령 191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라고 돼 있어요. 소총에는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요하다고 여기며 총회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씩 띄어서 한국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요하다고 여기며 선거하자라는 얘기예요. 총회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 우리나라에 이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위원단이 들어와 있었죠. 이게 핵심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접근 못하는 지역. 북한 지역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유엔 소총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진 게 1948년 5.16 총선거가 되죠. 미 군정청은 이건 4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5.16 총선거 딱 맞죠. 좌우합작위원회는 그 전에 결정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46년에 만들어진 것. 미소 공동위원회도 역시 46년에 개최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간악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1876년에 바로 무엇이 되겠어요? 일본의 치해법권을 인정한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고 일반적으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제4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아지 및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내륙 행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 간의 허가사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안 하긴 뭘 허가 안 하는 겁니다. 국제 문서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양아진하고 한성에는 들어가도 돼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 간의 허가서를 다 내줍니다. 그래갖고 이건 이모군란의 결과 82년 이모군란이 벌어졌고 그 결과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은 보통 가의 결과이거나 나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봅시다. 개항장에서는 일본 합부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부속 조약으로 수호 조교 부록과 통상장정을 맺게 되는데 무역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통상장정을 맺게 되는데 수호 조교 부록에 보면 무엇을 하느냐? 이 개항장에다가 거류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거류지 안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게 허용되고 일본 화폐가 통용돼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정답이죠.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체벌권, 여러분들 산림체벌권, 광산 채굴권,
금광채굴권, 뭐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이권이라고 하는데 이권 침탈은 1896년 무엇 이후라고? 아관파천 이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어 상권소원. 황국중앙총상회는 여러분들 시전상인이 만든 것이고 1898년도에 조직이 되었고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함경도에 반공령을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배상.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내려진 것은 1889년도. 그러다가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82년 이정 다 이후 거네요. 답은 1번이죠. 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됩니다. 밑줄침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은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 이거 다 외우란 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징적인 것만 잘 찾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을, 자, 14개 조목의 홍범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정의 신령 앞에 맹세하노니 우러러 조정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홍범 14조를 얘기합니다. 홍범 14조를 얘기한다라면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2차 가보개혁에서 발표가 된 거죠.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탁지 아문에서 조세부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갑갑독. 그래갖고 갑갑독이 있는데 갑갑독은 재정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갑은 자, 이건 갑신정변이고 이건 어디 호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가보개혁에 나오지만 여기서도 이 홍범 14조에는 솔직히 1차 가보개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탁지 아문에서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탁지부에서 이런 얘기 제가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해드려요. 그래갖고 원래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과 국정사무의 분리도 원래 맞아요. 이걸 알고 있다라면 이건 솔직히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건데 쉽게 풀지만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왜? 지계발급은 지계하면 잠깐만 지계발급은 워낙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어디서? 광무개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무개혁.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광무개혁. 이거 무조건 빼야 돼요. 대한천일은행 잠깐 대한천일은행 이거는 그냥 민족개혁은행이고 이것도 광무개혁 때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홍범 14조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답은 기억예언이죠. 아닌 거 빼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20번 문제죠.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만주사변 몇 년도? 1931년. 태평양 전쟁 발발 1941년. 요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소학교에. 이 당시 소학교에 있었습니다. 물론 41년부터 국민학교로 바뀌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한국신민서사. 이거 민족말살 통치니까 요 시기라면 해당이 됩니다. 제국신문. 잠깐만. 제국신문은 1898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1910년에 없어집니다. 요거 틀렸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 독립당 군인 해갖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무장독립 주장 굉장히 저한테 배운 분이라면 아주 강하게 풀 수가 있는데 자, 무엇이 나오냐? 한중 연합작전이 나온다. 한중 연합작전에서 나선 부대는 첫 번째가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 한독군이 누구랑 자 중국 호로군과 손잡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 그 다음에 남만주에서는 조선 혁명군이 누가 이끌었습니까? 양세봉 장군이 이끌죠. 누구랑 손잡고 중국 의용군과 손잡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바로 뭐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 여기 있는 거 들어가면 요건 딱 들어가는 게 맞죠. 만주사변 이후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 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국신문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일제시대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구한말. 우리나라 개항 이후에 그 시기에 속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정답은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바로 무엇을 했냐?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쉬웠던 문제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사를 공무원 한국사를 제대로만 준비를 하신 학생이라면 여러분들 능히 90점 이상은 넉넉하게 맞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100점을 맞았어야 될 문제예요. 여러 바퀴 준비하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사의 문제가 많이 평이해졌어요. 평이해지면서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냐면 이제 핵심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바로 어떤 문제는 많이 사라지겠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흐름들을 다 잡았다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하는데 시간 쓰셔도 돼요. 대신 그 부분이 잡히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한국사를 완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애쓰셨고요. 그 다음 앞으로 보실 분들은 쫄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도 될 수 있는 한국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풀 강의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